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제78회 2024년 12월 21일 날 시행됐던 작년도 마지막 회차 문제네요. 이 FAT 1급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 내용을 좀 보셔야겠지요. 자, 보통 여러분이 FAT 1급 또 FAT 2급 공부하셨었고, 공부하실 때 이 재무상태표는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에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손익계산세, 손익구분도 여러분이 지금 기출문제 푸시면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구분의 요 손익구분이 여러분이 기출문제 푸실 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것을 왜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요 기출문제 풀이 유튜브 밑에다가 제가 링크,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또 쉽게 예를 갖다가 내용도 이해하고 계정도 다 암기가 되게끔 동영상 회계 원리 시간에 해놨던 것들 제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을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한두 시간만 투자하셔도 내용들을 갖다가 다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암기 꼭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특히나 FAT 1급 과정에서 이 자본 파트에 여기 통합계정 5개까지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AT 1급 수준에서 이 자본계정이 통합계정 5개 안에 구분계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까지, 자본계정까지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우리 내부 통제제도에서 AT 자격시험에서 내부 통제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1년에 2~3번 정도 나오는데, 요거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얘기예요. 여기 FAT 1급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것만 잠깐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얘는 급수가 보통 FAT 1급, 그 다음에 TET 2급, 1급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거기 항목에서 매번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정리해 놓고 이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부 통제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회사의 회계죠. 우리 담당이 회계니까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회사 차원에서는 운영 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회사 차원에서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생기고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 목적상으로 내부 통제 제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부 통제 제도에서 운영 목적으로서는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사용한다. 또 두 번째, 재무보고 목적으로서는 내부 통제 제도는 신뢰성을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법규 준수 목적으로서 내부 통제 제도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슈는 뭐냐면,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세 가지예요. 운영 목적, 이 회사 차원에서.
두 번째 재무보고 목적, 재무지표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법규 준수 목적, 법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해 놓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예요. 회사에서 시행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인데, 그 내부 통제 제도 중에서도 회계와 관련된 거, 우리 담당 회계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거, 두 가지가 핵심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목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외우려면 잘 까먹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저기 뭐죠, 효율성과 효과성, 신뢰성, 법, 규칙, 준수를 위해서 통제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야지 돼요. 통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조직도라고 할까요? 우리 회사가 영업부도 있고 인사총무, 그다음에 뭐 비서, 관리, 뭐 등등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죠. 마케팅 부서도 있을 것이고 회계 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통제 환경, 우리 회사에서 지금 우리 조직도상에 각 부서들을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한 우리 환경을 가지고서 위험평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런 내부 통제 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까, 즉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길까. 그래서 이 조직 부서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비서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평가를 해보니까 비서실에서 회장님의 지시로 뭐 등등 별도로 움직이는 이 조직이 우리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우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는 우리 회사의 운영 목적에서 우리 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때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면 통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활동을 한다. 통제 활동은 이 비서실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회계와 관련된, 또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은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시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결제를 받아야 됐을 때는 반드시 결제를 받은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이렇게 모든 원리원칙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비서실이라고 하는 이 위험평가를 받았던 이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등등, 또 이 비서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소통과 정보를 입수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통 1년을 단위로 해서 요게 정해져서 요 순서대로 통제 환경을 왜냐면 회사도 1년마다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통제 환경, 우리 조직도 상에서 위험평가, 어느 부서가 가장 이런 것에 취약한지 평가를 해보고 정해졌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사칙에 따라서 모든 그 업무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부서와 관련된 의사소통 정보들이 집계가 될 것이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다음에 통지 환경에 다시 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일이 여기 의사소통과 정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부서, 또 평가에서 또 위험한 부서, 위험성이 있는 부서, 그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소통 정보를 수집하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뭐라 그런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음에 똑같이 이 순서를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내부 통제 제도가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효과와 한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진행하는 일인지라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한계예요. 이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로 잘 물어보게 된 항목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 차원에서, 재무제표 차원에서, 법규 준수 차원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내부 통제 구성 요소는 어떤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의사소통과 정보,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 순서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내부 통제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효과와 한계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게 그 한계다. 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여기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지간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다 커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먼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물어보고 있죠? 목적에 대해서 한 명씩 말해보세요. 그런데, 자, 관련 법규, 정책 준수, 얘기했었죠. 세 번째 거였었죠. 해주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맞다 그랬었죠. 경영진에 대한 업무 능력, 이거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답변을 하는 사람은 여기 상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영희는 재무정보,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해드렸던 거 또 정리를 해놨어요. 되셨죠? 답은 상철이가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 듣고서 문제 풀어보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셨을 때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회계정보라면 재무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이 질적 특성은 유용성을 얘기해요. 회계정보가 과연 어떤 정보가 유용합니까?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회계정보에 대해서 근본적 그 유용성은 우선 재무회계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이해가 쉽겠네요. 신뢰성은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 적합성, 여기는 관리회계 파트라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 보세요. 재무회계 입장, 관리회계 입장. 그래서 회계정보는 재무회계에서의 그 유용성과 관리회계의 유용성이 서로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질적 특성,
유용성은요, 신뢰성이에요. 재무회계는 우리가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서의 처리할 방식대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모든 회계 지식들이 바로 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담당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야 하므로 이렇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면 그 회계 정보는 신뢰성이, 유용성이 아주 크겠죠. 그죠? 재무회계에서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성은 신뢰성이 가장 근본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무제표가 유용하기 위해서 신뢰성이라는 그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보강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보강적 특성이라고 불러요. 얘를 근본적인 건 신뢰성. 근데 보강적인 특성으로 이 신뢰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여기서의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표현하라고 쓰라고 한 대로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표현의 충실성은 어디를 기준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여러분이 그 기업 회계 기준을 배워서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업무를 보실 때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기를 했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똑같이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한 이것을 알고 있는 회계감사가 와서 그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똑같이 분기가 된다면, 또는 다른 사람이 회계를 갖다 아는, 이 기업 회계 기준을 아는 사람이 그 회계상의 거래를 똑같이 분기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기록하는 바가 똑같다 그러면 그건 검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어디에 따른 거기 때문에 기업 회계 기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똑같은 회계 거래에 대해서는 똑같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검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유용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으로는 중립성.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면 대표자라든지 주주라든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따라서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게 되면 걔는 중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될 사항이 바로 이에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다. 되셨죠? 그 신뢰성 안에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다음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회계 처음 배우셨을 때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제공된다 그랬어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관리회계는요?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진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의 근본적인 유용성, 어떤 게 유용하냐? 이 경영진이 요구하는 그 목적의 목적 적합성, 경영진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 적합성, 경영진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춰진 그런 정보는 보강적으로 예측같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가 경영진이
그 회계 정보를 보고 예측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 피드백 가치. 그 제공된 재무지표, 그 정보를 가지고 예측한 것에 대한 피드백 가치. 반대급부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요구하는 그 날짜에, 시간에 맞춰서 적시에 제공이 되어야지 얘가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경영진이, 회장님이 금요일 6시까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주거나 그 다음 월요일날 주거나 그 시간을 지나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걔는 이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가 보강적인 질적 특성으로, 유용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또는 그 보강적 특성,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은 무지하게 높아요. 신뢰성은 높은데 목적 적합성은 아예 없다. 목적 적합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목적 적합성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회계 정보는 쓸모없는 거예요. 유용성이 없는 거예요. 즉 신뢰성이 높다는 게 좀 더 우세하다 뿐이지, 모든 재무회계가 됐던 관리회계가 됐던 그 정보에는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 적합성도 같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다만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더 우선시 된다는 뜻이고, 관리회계는 신뢰성보다는 이 목적 적합성이 더 우선된다는 뜻이지, 어느 한쪽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런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말로 이걸 설명해서 풀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메모해 놓으시고,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문제 하나하나 넘어갈 때 제가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이 배경지식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로 복습을 해 놓으시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 시험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회계도 관리회계도 비교 가능성, 전년도 또는 분기별로, 월별로, 연간 다 비교해서 그 계정이라든지 금액을 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유용성,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공통으로 필요한 것, 유용한 것은 비교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문제를 볼게요.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제적 현상에 대하여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두 개라 그랬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제적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다른 경제적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와 얘가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여기 회계 정보가, 재무회계 정보가 어떻게 유용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 다음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의 다른 경제적 현상이라고 했으니 비교를 한다는 뜻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고,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고, 비교 가능성은 여기 밑에 있고, 효율가평 이거는 여기 없죠.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바로 얘 비교 가능성, 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이게 표가 간략하게 써놓긴 했지만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기 2번에 원하는 질적 특성은요, 비교 가능성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물어보고 있죠. 가장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지 계속 시험 문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됐던 실무 업무를 하기 위해서가 됐던 아주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산, 그러면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사실 이 내용은 앞에서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내용을 제가 똑 떼내서 문제에 맞게끔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재무지표, 재무상태표를 암기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동자산은 무엇이고 유동자산은 무엇이고 자본에는 어떤 게 있고 비유동부채는 뭐가 있다,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 해당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외상 매출금, 여기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자산인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럼 유동자산은 세 가지를 합치니까 1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여기 유동자산은 통합계정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1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기 대여금, 장기는 비유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얘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여기 금액을 합치면 70만원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장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둘이 합쳐서 7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채라고 됐죠. 매입채무, 얘는 여기서 얘기는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는 금액이 매입채무 11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110만원.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여기까지가 비유동부채네요. 요 두 가지죠. 두 개 합치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두 개 합쳐서 80만원. 자, 그 다음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요거 두 개 합쳐서 자본 계정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재무상태표를 암기하고 계신다면 요거 구분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비유동자산 70만원이다. 비유동자산 70만원, 여기 맞네요. 자, 유동자산은 150만원이다. 자본은 30만원이다. 비유동부채는 요거죠. 비유동부채는 19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비유동부채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 문제만 앞에서 설명해줬던 계정들의 통합계정과 구분계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복습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하나하나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그냥 계정을 막 외우시면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밑에다가 링크 달아서, 이건 원래 계정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계정에 대해서 계정의 뜻과 내용들, 그 다음에 구분 방법들,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회계 원리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1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이 계정들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암기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못 풀어요. 하나만 금액이 구분을 몰라도 합계액이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자, 4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12월 1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20만 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이네요.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10월 우선 가수금이라는 계정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은요, 계정 앞에 가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급금이라든지 선수금, 이 계정들은 앞에 선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선자 계정은 벌써 또는 미리, 이미 한자어로 먼저 선자라고 해서 먼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선급, 지급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선수, 먼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나 받았다, 그런 내용일 때는 우리 계정 중에서 선자가 들어간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자가 들어간 계정들 있죠.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계정, 미자가 들어간 것은 아직이란 뜻이에요. 아직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얘기하면 수금은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고요. 여기 미지급금은요, 지급해야 될 돈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거기에 반해서 이 가짜가 들어간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은 주거나 받거나 했어요. 주거나 받았음.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돈을 주었는지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 불명.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가지급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출장 갈 때 보통예금 통장에서 직원한테 20만 원을 이체를 해줬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그럼 이 돈 왜 줬냐고 물어봤을 때 여비교통비라고 준 거는 알겠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쓰기 위해서는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숙박비가 됐던, 교통비가 됐던, 식대가 됐던 여비교통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있는데, 지금 출장 가는 건 알지만, 가서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는 알지만 지급하는 이 순간에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숙박비로 얼마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식대로 얼마 쓸 건지 그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급만 먼저 해줍니다. 근데 그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 갔다 와서 그 가지급금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출장 갔다 와서 정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급금 주었던 금액을 다 똑같은 금액을 대변으로 다 없애버리시고요. 차변에 증빙서류 받은 그 금액만큼 여비교통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출장 갔던 직원이 출장지에서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으로 2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돈 보낸 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 내용을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원인 불명의 돈이 입금이 되거나 원인 불명의 돈을 받게 되면 그때 반대 계정으로 가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금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됐어. 직장에 출장 갔던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그거 우리 계약금, 상품에 대한 계약금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수금은 없애주면서 대변에다가 그러면 계약금이면 선수금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지급금 계정과 가수금 계정은 우리 직원이 출장 가서 갈 때 가지급금,
그래서 돈 보낸 거 내용을 몰랐을 땐 가수금, 그 내용이 밝혀지면 선수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 이렇게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는데 처리했던 20만 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되었다. 바로 요 내용인 거예요. 가수금으로 처리해 놨었는데 얘가 계약금이었대. 가수금은 좀 밝혀졌으니까 가수금은 대변에 있던 가수금 차변으로 다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는 계약금이었으니까 선수금 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는 바로 요거였었어요.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거 미수금이 아니죠. 그러면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거 가수금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계약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그 회계 처리는 4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수금, 선자 들어간 계정, 미자 들어간 계정, 가자로 시작되는 계정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것만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는데, 지금 이 무형자산도 결국은 아까 재무상태표에 제가 자산,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암기하고 계시면 이것도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는데 그 무형자산, 이 무형자산이 바로 여기 영업권, 대표적인 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개발비, 뭐 이렇게 무형자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참고로 또 여러분 여기서 정리는 해드렸지만 얘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 이랬잖아요.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이 있고요,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어요. 이 무형자산에서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우리 무형자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암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여기서 대표적인 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무형자산이 있고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산업재산권 안에는 크게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수업 동영상 보시면 무형자산의 계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다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형자산 파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시험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영업권은 여기 있죠. 매출채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얘는 유동자산이에요. 임차보증금은요,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인데 그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아니죠. 산업재산권 여기 있죠. 건설 중인 자산, 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비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통합계정에서 무형자산에 있는 것들만 지금 크게 설명을 해놨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산업재산권 중에서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이라든지 디자인권, 상표권 요걸로 나올 때도 있어요. 산업재산권 안에는 이 네 가지 계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걸 잘 내니까요. 그러면 예,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다음 중 비용과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과 수익의 발생 예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문제만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우리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러요. 수익과 비용, 손익이라고 부르는 걸 구분해서 비용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에요. 예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후불 개념의 회계 거래라는 뜻이죠. 회계상의 거래요. 후불이라 하면 실제로 먼저 돈을 주거나 받지 않았어요. 즉 아까 설명해 드렸던 아직 받거나 아직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자를 써야겠어요? 미자를 써야겠어요? 아직 주거나 받지 않은 거니까 미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둘 다 미자가 들어간 계정만 쓸 수 있어요.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 후불에 대한 개념은요. 왜? 아직 주거나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요게 답이 돼요. 선자는 이렇게 선자가 들어간 개념 있잖아요. 얘는 선불의 개념이에요. 선자는 미리 주거나 받은 거니까. 그쵸? 그랬을 때는 선자 들어간 계정만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계정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항상 이렇게 여기 기말 정리사항에 쓰는 이 계정들은 항상 이 네 가지 계정이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 계정부터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풀었지만, 이렇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이것만 정리를 잘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용어 계정들 구분할 때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 또한 시험에 너무 빈도수가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고, 회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매년 정리를 기록을 해 주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해드리는 거죠. 시험 문제 때문에 몰라도 되고 이거 하나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 또한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그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서 여기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거 설명 제가 자세히 해놨거든요. 지금 그때 쓰는 내용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용어 계정들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 참고하셔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에서요, 자산 파트 봤었죠? 자산 파트에 보면 거기에 매출채권 밑에 기타 채권이라고 있어요. 기타 채권은 크게 미수금과 선급금 두 가지를 우린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자산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계정에는요, 부채 계정에는 기타 채무라고 해서 이 기타 채무 계정에는 미지급금과 선수금 계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자산 계정이고 부채 계정인데, 이 자산 계정에서 미수금이라는 자산 계정에서 우리한테 수익인데 미수금 아직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요 계정, 요게 여기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미수수익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 미자가 들어간 거는 제가 손익의 예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회계에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익,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은 실제로 받거나 주지 않은 경우에요. 그걸 우린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건 예전에 쓴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손익이란 말이 한자어라서 이걸 풀어서 수익 비용 발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수금 더하기 우리한테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를 갖다가 기말 결산사항 때 쓰는 계정으로 미수 수익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죠. 이 미수 수익은 우리한테 수익인데 못 받은 돈이니까 결국은 미수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은
수익,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자산 계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미자가 들어갔으니까 후불이고요. 반대로 여기 미지급금, 부채에서 미지급금인데 우리가 비용으로 내야 될 걸 미지급 아직 주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지급 비용 계정도요, 이 미지급금에서 파생된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도 설명을 그대로 밑에서 하다 보면 해보면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뭐를?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미지급, 우리한테 비용인 걸 미지급했으니 당연히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 기정의 용어도 부채가 되겠죠. 여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한 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후불 개념이란 뜻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익의 예상, 그러면 올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주거나 받지 않았다. 즉 손익의 예상은 후불 개념이고, 여러분이 회계사기 거래를 읽어보시면 아, 얘 선불이다, 얘 후불이다 금방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판단하게 되면 후불인 경우에는 계정 뭐만 쓸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대로 미수, 미자 들어간 계정, 미수, 수익이거나 미지급 비용 요 계정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손익의 이연은 이 수익과 비용을 이연, 연도수를 나누어 달라는 얘기예요. 수익과 그래서 비용의 이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선불 계정이라는 뜻이죠. 선불 개념. 선불.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경우를 냈을 때 보험료를 내게 되면 올해 거 그 비용과 내년 거의 비용을 한꺼번에 1년치를 납부하게 되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먼저 주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그래서 얘는 선급 비용이라고 쓰고요. 선급 비용도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급금이라는 계정, 지급했다는 뜻이죠.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이를 선급비용이라고 쓴 거예요. 선급비용, 파생된 거라는 얘기죠. 부채 계정에서는 선수금, 선수금은 우리 돈을 먼저 계약금 받은 거죠. 그런데 뭘 먼저 받았느냐? 우리한테 수익인 걸 먼저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급금이나 선수금, 선급금은 자산, 선급비용도 여기서 파생된 것이므로 얘도 자산. 여기 보시게 되면 선급금, 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한테 비용인 거 우리가 먼저 선급했어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거든요. 이를 붙여서 우리 선급비용 이렇게 쓰는데,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말뜻이 비용인 걸 우리가 먼저 지급했다는 뜻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란 얘기죠. 먼저 지급했으니 얘는 개념상 선불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지 비용 계정이 아니다. 선수금도 우리한테 수익인 거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붙여서 선수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선수 수익, 의미 자체가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얘도 수익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이다. 개념도 선불이다. 이렇게 앞으로도 몇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데요. 계정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잖아요. 두 가지가 계정이 결합되게 되면 앞에 게 주인이에요. 얘가 자산이면 얘도 자산, 얘가 부채면 얘도 부채,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미수수익도 자산, 미지급금 부채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부채. 그래서 손익의 이연인 경우에는 말뜻 자체가 올해 비용이나 수익, 또 내년 비용이나 수익을 연도수를 나누어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선불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요것만 구분할 줄 아셔도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자, 문제 봐요. 비용과 수익의 예상 이라고 했죠. 아, 얘는 후불. 그럼 미자 들어간 거, 아직 주지 않은 거, 요거 쓰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미지급 급여라고 해놨는데요. 미지급 비용보다, 여기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미지급 비용보다 이 비용을
얘는 모든 급여라든지 비용 계정을 하나하나 나누어 준 것 뿐이에요. 얘가 지금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쓰는 계정이고요. 얘는 그 계정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급여다. 돈 미수금이 아니라 이자를 미수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에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잘 틀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정은 총합적으로 네 가지예요. 손익계약. 그래서 이걸로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글자로 물어보는 내용으로 물어보는 계정들은 거의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좀 더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분계 관련된 것들 그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꼭 학습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반복해 보시면 제가 해보니까 보통 두 번 정도에서 세 번 넘어갈 때 대부분들 확실하게 구분들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면 용어도 있지만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배우실 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습하시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낯설어서 잘 손을 안 댈 뿐이지. 자,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참고해 주셔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 다음은 항공의 매출 채권. 매출 채권에는 아까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과 그 다음에 바드럼 두 가지를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상 매출금하고요 바드럼, 이를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2024년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과 손익계산상 여기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자료를 보니까 얘는 지금 수정 전이에요. 기말정리사항 아직 반영하기 전에 여기 매출채권을 보니까 지금 150만원이 기말 매출채권이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짜 시점에서 우리가 내년에 회수해야 될 돈, 이 날짜까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 150만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돈은 올해가 이제 다 됐으니까 회수를 한다면 내년에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상을 해보니까 내년에 이 150만원 중에서 일부는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씩. 우선 매출채권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150만원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여지껏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나 봤더니 대손충당금은 지금 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자, 그랬을 때 기말정리사항 하래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래요. 그럼 매출채권 잔액은 지금 여기 15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2%라고 그러면 3만원이에요. 맞죠? 곱하니까 3만원이 내년도에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대손충당금 설정은요. 대손충당금 설정은 우리가 예상하는, 추정하는 대손충당금 설정 이 금액, 계산 결과로 추정한 결과금의 3만원을 넘어가도 안 되고 3만원에 모자라도 안 돼요. 딱 3만원에 맞춰야지 돼요. 그럼 대손충당금 전년도에 사용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만원 남아있죠? 그럼 우리는 3만원에 딱 맞추기 위해서 여기 만원을 빼고 얼마만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될까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대손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린 2만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 2만원을 설정할 때 12월 31일 기말정리사항의 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2만원 비용 처리해야 되고,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판관비 계정. 여기서 손익계산서 상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2만원 대손상각비, 차변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상 2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총 얼마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만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원 있다 그랬으니까 대손충당금 2만원이 만원과 더해지면 3만원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2만원이겠지만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이 금액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만원이 벌써 있으니까 2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 만원과 합쳐져서 얼마가 돼요? 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3만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재무회계 7번 문제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8번 문제 부가가치세 그 관련된 세법에 관련된 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